자, 10번에서 12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고전 구격이죠. 1518년 6월 종중은, 자, 이렇게 어떤 연도가 나오면은 이게 이정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종중은 내가 정사를 돌보면서부터 태평한 통치를 바라여 널리 인재를 구한 지 열해 남짓이나 효과 없이 한탄만 할 뿐이니 많은 현능한 이들이 추천되어 어진 교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의논하라 하고 명하였다. 조선은 시험으로 제목을 선발하여 관리로 등용하는 과거 제도를 고려로부터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자, 고려로부터라는 어떤 타임라인이 나오니까 또 표시를 해주고, 유학적 소양을 선발 기준으로 하는 과거는 성리학을 표방한 국가에 매우 적합한 제도였다. 학업을 바탕으로 한 등용 방식은 학문 발전과 사회 교육에도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자, 이렇게 상반 문장이 나오니까 당연히 표시를 해줍니다. 시험만을 위한 경전 암기와 모범 답안 위주의 학습이 진정한 학문은 아니라는 비판이 일었다. 심지어 비판 문장이기까지 하네요. 그런 공부로는 또 다른 소양이라 할 품행과 덕성을 키우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중종의 하교는 이러한 인식과도 맥이 닿아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완책이나 대체책을 찾아봐라 라는 게 종중의 얘기인 거죠. 조광조가 주도하는 사림 세력은 기존의 과거가 글재주만 시험할 뿐 관료로서의 재능이나 인품, 행실 등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교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완으로서 과거 제도에 천거제인 현량과를 도입하기를 청하였다. 자, 여기서 보완이라는 단어에 저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보완과 대체는 리트에서 약간 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는 나온 개념은 아니고 2017년이랑 2019년에 나왔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량과라는 제도가 등장하긴 했는데 이게 과거 제도를 대체하고자 하는 등장은 아니고 대체하고자 하는 개념은 아니고 이거를 과거에 보충해서 과거제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겠다. 그 과거제의 폐단을 좀 타파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집중을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덧붙여 현행 제도는 권세가의 자녀가 합격하기에 유리하여 초야의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하였다. 자, 여기서 비판. 또 한 번 나왔죠. 어떤 비판입니까? 초야의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한계에 대한 문장 역시도 비판이랑 맞닿아 있는 비판 문장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문장 역시도 과거제에 대한 비판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을 쳐주고, 그러니까 조광조가 한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여요. 많이 선지화가 될 것 같고, 과거 제도는 실력 위주의 인재 등용 방식이었고 노비가 아니라면 백성은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공정한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거 제도가 누구든지, 노비가 아니라면 백성은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표시를 해놓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거 응시를 위한 학업의 경제적 뒷받침은 필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필수적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상반 문장이기까지 하니까 당연히 밑줄을 치고, 또한 과거의 최종 합격은 벼슬 할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라서 급제한 뒤에 실직을 받아 관료로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후원과 인맥이 필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시험은 지배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능도 갖게 된 것이다. 지금 과거의 폐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죠. 과거는 매우 힘든 시험이기도 했다. 그 꽃이라 할 수 있는 문과는 경전의 암기와 해석뿐 아니라, 자, 뿐 아니라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 플러스 문장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A뿐만 아니라 B라는 문장. 그래서 요거까지 밑줄을 칩니다. 해석뿐 아니라 작문과 논술의 능력까지 평가한다는 점에서도 어렵지만 시험 과정도 굽이 고개 길이다. 상반 문장 역시도 같이 나오네요. 우선 경전 이해 중심의 생원시와 글 짓는 능력을 보는 진사시도,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초시와 복시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생원이나 진사, 라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 자, 라야에 제가 왜 강조점을 두어서 읽었냐 하면은 이게 필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필요 조건인 문장들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선지화가 되어 왔어요. 한번 제 기출 분석 파일을 같이 보면은
2024년에 여러 개 나왔고 또 2021년에도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옛날에도 제가 이제 여기에 표시해 놓은 문장들 이외에도 필요 조건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필요 조건이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꼭 밑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생원이나 진사라야 문과에 응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문과에서도 경전, 작문, 논술, 이거 지금 나열 문장이죠. 그러니까 표시를 해둡니다. 경전, 작문, 논술로 초시 3단계, 복시 3단계를 거쳐 최종 33명이 뽑히는데요. 이들이 다시 치르는 전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초시, 복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전시라는 게 나옵니다. 전시는 품계를 내리기 위해 등수를 정하는 논술 필기고사로서 임금이 주관한다. 성적에 따라 정 7품, 정 8품, 정 9품을 받고, 장원은 총 6품이다. 이렇게 열리는 출세의 길 때문에 소수의 정원만 뽑히는 험난한 시험에 지원자가 구름처럼 몰려 경쟁이 치열했다. 등급 때문에 다시 과거를 보기도 했다. 그런데 현량과는 덕망과 행실로 각 처에서 천거된 이들로 한 번의 논술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 데가 나오니까 상반 문장이기도 하고, 앞에서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여기서는 현량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급제자들에게는 일반 과거보다도 높은 품계를 주려고 했다라고 하네요. 그럼 뒤에 이 현량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겠죠. 다음 네 번째 문단. 이런 천거제에 대하여 훈구 세력의 반발이 컸대요. 훈구 세력이라는 고유 명사가 나왔으니까 또 표시를 합니다. 반발이 컸다고 하니까 비판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시험 없이 쉽게 관리가 되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추천으로 선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특혜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비판은 이게 부당하다, 약간 특혜를 준다라는 그런 논지인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1519년 또 이제 연도가 나오니까 표시를 해주고 현량과가 시행이 됐습니다. 천거된 이들을 선별하여 근정전에서 논술로 시험하였고 12명의 관직 보유자가 포함된 28명의 문과 합격자가 나왔다. 다수가 서울 지역 거주자였다. 장원은 조광조와 친분이 두터운 김식이었고, 조광조 이름도 나오죠. 살인파의 후원자로 알려진 안당은 안당은 세 아들이 모두 합격하였다. 좌파 세력 키우기라는 정적들의 비난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이 정적들이 아마 훈구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훈구파를 견제하는 데 사림을 이용하려 했던 중종도 지나친 당파 형성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건 역시 비판 문장이니까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중종도 사림을 원래는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얘도 어쨌든 비판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현량과는 결국 기묘사화의 주요한 계기와 또 어떤 시기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정표를 삼을 수 있겠죠. 주요한 계기와 명분으로도 작용하였고, 사화 직후 현량과의 문과 합격은 취소되었다. 이후 현량과는 다시 시행되지 않았으며 과거제도 자체는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량과는 폐지가 되고 과거 제도는 존속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자체가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푸셔야 합니다. 자, 10번에 1번입니다. 현량과는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통치를 돕는다는 과거제의 목적을 표방하였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이랑 대체를 완벽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선지를 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선지는 현량과랑 과거제가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걸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아까 봤을 때 현량과는 조광조가 주도하는 사림 세력은 기존의 과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진정한 교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완으로서 과거제도에 천거제인 현량과를 도입하기를 청하였다라고 하고, 과거제는 어진 교화를 돕는 건데 이게 유학적 소양을 선발 기준으로 하고 성리학을 표방한 국가에 매우 적합한 제도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통치를 돕는다는 과거제의 목적, 여기까지는 과거제의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는 완전 맞는 말이고, 현량과 역시도 그걸 돕기 위해서 도입된 보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보완과
대체라는 거를 완벽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완과 대체에 대해서 나왔던 제시문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2019년에 26번에 3번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최근의 극우 민족주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한번 멈추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에 26번에 3번 선지입니다. 네이션을 재구성하여 근대 대의제 정치를 폐기하고 직접적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극우 민주주의 이 부분으로 가야겠죠. 여기 극우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극우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의 출발이 근대 대의제의 거부와 인민의 직접적 정치 실천에 대한 욕망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여전히 근대 대의제 정치가 상징적으로 전제하는 대표되는 자의 단일성을 위해 내부의 타자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대 대의제 정치랑 극우 민족주의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약간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 민족주의가 이 부분 있죠. 네이션을 재구성하여 근대의 대의제 정체를 폐기하는 것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X가 되었던 선지인데, 만약에 이 문장을 좀 건너뛰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장이 지금 이 극우 민족주의와 대의제 정치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런 관계성이 보완적인지 아니면 대체적인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읽을 때 약간 이게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게 제시문에서 이게 선지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완이랑 대체가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년도에 13번에 1번 선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없고 제가 옛날에 기출 분석을 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13번 선지를 보면은 공적인 토론의 과정을 정치적 대표를 선출한 투표 과정으로 대체한다 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기억 부분으로 가볼게요. 기억. 이른바 헌정주의적 수단들. 요게 그 토론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면은 현대 민주 정치의 상황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통치자의 선출이나 할당된 지분의 행사에서처럼 투표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적인 토론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공적인 토론의 과정을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 과정으로 대체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건 대체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중심이 옮겨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중심이 옮겨가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패턴을 봐왔을 때 리트는 뭔가 이 대체라는 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완전히 예전의 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드린다라고 얘기할 땐 좀 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예전의 것을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전의 것을 조금 더 비중을 덜 두고 새로운 것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라는 식의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조를 볼 때 이게 선지에 나오겠다, 이런 거를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선지는 동그라미이고, 그래서 1번 선지가 동그라미였던 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5번 선지를 골라 오신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5번 선지도 지역적인 부분을 틀리게 하는 선지여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렵게 성사된 현량과의 실시로 초야에 묻힌 지방 선비들이 대거 훈계를 받아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자, 초야에 묻힌 지방 선비들이 진출을 했었는지 한번 봐야겠죠. 현량과가 이제 실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이 부분이었다는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가 아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갔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읽는 겁니다. 청거된 이들을 선별하여 어쩌고저쩌고 문과국자가 나왔는데 다수가 서울 지역 거주자였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 부분을 표시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항상 읽을 때 맵을 좀 머릿속에 그려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충 이 부분에선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 이 부분은 이제 현량과가 시행된 이후의 내용이었고, 이 부분은 현량과 시행 이전에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었고, 이런 뭔가 문단별로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이런 문제를 찾을 때도, 이런 선지를 풀기 위해서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찾을 때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죠. 초야에 묻힌 지방 선비들이 진출한 게 아니죠.
다음 3번 선지는 생원과 진사는 관직을 받을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어서 실제로 벼슬을 하려면 문과의 초시와 복시를 거쳐야 했다. 자, 생원과 진사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생원과 진사 대충 이 부분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X입니다. 우선 경전 이해 중심의 생원시와 글 짓는 능력을 보는 진사시도 초시와 복시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생원과 진사라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 자, 선지는 뭐라고 했어요? 생원과 진사는 관직을 받을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어서라고 했죠. 관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문과를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약간 좀 2차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관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랑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랑 같은지 다른지 내가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다른 워딩이잖아요. 그럼 다른 겁니다. 내가 이게 같은지 다른지 약간 헷갈려. 그러면 대부분 다른 거예요. 같은 거는 명확하게 빡 느낌이 옵니다. 같다. 이거는 서로 같은 개념을 패러프레이징 한 것에 불과하구나라는 거는 대부분 리트가 명확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내가 이게 같은지 다른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럼 보통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딩이 다르면 보통 다른 경우가 많다. 자, 다음 4번째 선지입니다. 과거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시험이 아니라 암기 위주의 평가로 되어 있어서 덕성을 평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자, 이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고 넘어왔잖아요. 이 문장이죠. 그 꽃이라 할 수 있는 문과는 경전의 암기와 해석뿐 아니라 작문과 논술의 능력까지 평가한다는 점에서도 어렵지만 시험 과정도 굽이굽이 고갯길이다. 이뿐 아니라 문장에서 항상 이 A 아니라 B 면은 보통 그 B 부분에 집중을 한다고 했잖아요. 작문과 논술의 능력까지 평가하는 게 과거였어요. 근데 여기선 뭐라고 합니까? 과거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시험이 아니라 암기 위주의 평가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해놔서 정확하게 이제 선지화가 될 만한 문장들을 표시하면서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 5번 선지로 가면은 조선에 사는 이라면 누구든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일반인이 합격하여 고위 관료로 성장하긴 쉽지 않았다. 자, 누구든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왔잖아요. 이 부분이죠. 과거 제도는 실력 위주의 인재 능력 방식이었고 노비가 아니라면 백성은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공정한 시험이었다. 자, 누구든지인 건 맞는데 노비가 아니라면 백성은 누구든지죠. 그러면 조선에 사는 이라면 이건 아니죠. X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을 그냥 1번으로 고르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5번을 골라오신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이 대체와 보완, 그 현량과가 과거제를 보완하는 거라는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리트에 자주 출제되는 구조라는 거를 좀 잘 모르셨기 때문에 1번을 현량과랑 과거제는 상반되는 건데 얘네가 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5번째 선지에서 이 지역적인 부분을 틀리게 한다라는 이 5선지 구성 논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틀리셔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사실 10번 문제는 기출 분석만 제대로 했으면 정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여서 틀리면 좀 아깝긴 하죠. 이런 문제는 꼭 맞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의 1번 선지가 저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떠올리게 했냐면 제 초시 때 그거를 떠올리게 했어요. 23년도에 11번의 1번 선지인데요. 터너는 부어스틴과 마찬가지로 프론티어가 미국 역사 발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거는 터너랑 부어스틴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리키는 학자들이었어요. 이것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터너 같은 경우에는 혁신주의 역사학자였고, 혁신주의 역사학은 약간 갈등론이랑 비슷한 이론이고, 합의사학은 기능론이랑 좀 비슷한 이론인데, 여기에서 이제 부어스틴은 합의사학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건 터너는 혁신주의 역사학자고 부어스틴은 합의사학자니까 얘네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마찬가지로 프런티어가 미국 역사 발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 처음에 X라고 쳤어요. X라고 치고 쭉 봤는데 뭔가 답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를 하다가 결국 답을 고르지 못하고 문제를 제출을 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저의 기억 속에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걸 돌아가서 보면은 터너 역시도 혁신주의 역사학자긴 하지만 야만과 문명이 공존하는 프런티어야말로 미국 발전의 근원이라고 주장을 했고, 부어스틴도 미국인의 관대함과 타협의 정신을 프런티어에서 찾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인 건 맞는데 프런티어가 미국 역사 발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트를 풀 때는 현량과랑 과거제가 약간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제시문에서는. 왜냐하면 조광조는 과거제를 비판을 하면서 현량과의 도입을 청했고, 그리고 훈구파는 현량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대신에 살인파는 현량과를 완전 옹호를 하고, 그러니까 과거제랑 현량과가 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선지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틀리게 하고,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이크를 준다라는 거를 좀 머릿속에 갖고 문제를 푸시면은 좀 더 주의를 해서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은,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관료가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더 높은 품계를 받을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과거 부분에 나오겠죠. 과거에 대한 부분에 나올 건데 이 부분에 있겠죠. 이 부분 한번 쭉 읽으면 됩니다. 과거가 어떤 식으로 치러졌는지 쭉 읽으면은 한번 다시 치른다. 등급 때문에 다시 과거를 보기도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읽으면은 이렇게 대충 마인드맵을 우리가 그려놨잖아요. 어떤 문단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떤 문단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앞에 1번이랑 2번 문단에는 과거제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면 이제 3번 문단에서는 비판을 함과 동시에 과거제가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과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관료가 다시 과거의 응시에서 더 높은 품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응시 방식에 대한 문단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넓게 읽는 거예요. 넓게 읽었을 때 다시 이게 보이면은 이걸로 답을 고르면 되는 거죠. 이거는 물론 그 문장이 기억이 나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설령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마인드맵을 세워놓고 그 부분으로 특정을 해서 들어가서 좀 빠르게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을 읽어 내려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쉽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다음, 양반 지배층은 정보와 인맥 재력을 활용하여 과거를 통한 출세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이거 아까 비판에 나왔었죠. 이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시험은 지배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과거 응시를 위한 학업의 경제적 뒷받침은 필수적이었고 어느 정도의 후원과 인맥이 필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또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마 저희가 비판에서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음에는 현량과의 시험은 품계를 받을 총원을 정했다는 점에서 전시를 치른 것과 마찬가지였다. 자, 이거는 굉장히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된 선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이 도대체 어디에 나왔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시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왔던 거는 기억이 났죠. 이 부분. 전시. 이들이 다시 치르는 전시는 훈계를 내리기 위해 등수를 정하는 논술 필기고사로서 임금이 주관한다. 우리가 여기서 아까 끊어놨고 이 뒤에 전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기억이 났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현량과는 전시를 치른 것과 마찬가지였는가? 그거는 약간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세모를 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를 보면은 추천제 관료 선발의 도입은 사림 세력을 일거에 등용하려 한 의도였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거 맞죠? 왜냐면 아까 비판 문장이 기억이 나실 건데 좌파 세력 키우기라는 정적들의 비난은 피할 수가 없었다. 패러프레이징이 좀 돼 있긴 하지만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바로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훈구파는 관리 등용이 편파적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실력 위주의 과거제를 옹호하였다. 이것도 맞죠. 훈구파가 비판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부분. 시험 없이 쉽게 관리가 되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비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고, 이렇게 아까 네 번째 선지의 근거가 되는 문장도 하이라이트를 치고. 자, 그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싹 봤는데 1번부터 2번 그리고 4번부터 5번까지는 다 동그라미인데 3번 하나만 세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답이겠죠. 더 이상 풀지 않습니다. 3번 선지를 더 명확하게 풀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선지들이 다 맞는 걸 제가 제시문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3번 고르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시문이 쉬우면 이렇게 선지를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해서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더 깊게 파고드는 것 자체가 시험의 운용을 망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쿨하게 넘어가는 임계점을 본인이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머지 선지를 다 봤을 때 이 마지막 남은 선지가 세모인데 나머지 선지들이 다 명확하게 동그라미라면 그냥 난 이걸 고르고 넘어가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제시문과 선지 간의 일치 불일치를 고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종 선왕의 등용제도는 항구적이나 별도로 시험하는 법도 있는 것이니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추천에서는 명과 실이 어긋날 염려가 있으면 명심하라. 조광조는 덕행까지 감안해서 뽑는 천거제가 이상적이다. 아까 제시문이랑 일치하죠. 다음 정광필, 제주와 행시를 모두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천거에서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혈령과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혈령과 싫어요. 그쵸? 이거 방향성으로 문제 푸는 거라고 보기 문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3번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성을 한번 보기를 읽으면서 세팅을 해두는 겁니다. 현행 과거는 이미 혈령과를 시행한 한나라에서의 실패를 거친 끝에 정착한 제도입니다. 잘못된 천거라 하여 천거자를 처벌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이게 혈령과 안 좋아하는 거죠. 김정, 사소한 폐단에 얽매여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교화는 언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한 정광필과 남곤이 혈령과의 폐단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게 사소하다는 거니까 얘는 혈령과 좋아하네요. 그다음 조광조는 천거제 시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얘도 혈령과 좋아해요. 그쵸? 아까 조광조는 당연히 혈령과 좋아한다 했으니까. 자, 1번. 중종은 추천제 방식의 도입을 지시하면서도 천거로 말미암을 폐단에 대한 인식과 경계 드러낸다. 이거 맞죠? 왜냐면 제시문에서도 중종이 지나친 당파 형성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입을 하라고 지시한 건 맞는데 그 폐단에 대한 인식과 경계를 드러나는 거 보기에서도 맞고 제시문이랑도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선지, 조광조는 정광필, 남곤, 김정의 반대에도 혈령과의 도입을 관철하고자 고군분투한다. 자, 김정 혈령과 좋아하죠. 남곤은 혈령과 싫어하는 거 맞고 정광필은 혈령과 싫어하는 거 맞는데 김정은 혈령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X. 그래서 2번 고르고 다음 3번 선지. 정광필은 관리 선발의 시험 제도를 천거제로 대체하려는 조광조의 주장에 대해 어느 것이나 폐단이 있기는 매한 가지라는 입장이다. 자, 정광필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어느 것이나 폐단이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은 제주와 행시를 모두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천거에서는 생긴다고 했는데 얘는 폐단을 오히려 지적하는 입장이죠. 폐단을 가볍게 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될 것이고. 자, 다음 네 번째 선지. 남고는 혈령과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남고는 혈령과 아까 좋아한다 했어요? 싫어한다 했어요? 싫어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다음 김정은 경전의 학습에만 치우치는 폐단에 크게 구애받지 말라고 주문한다. 자, 경전의 학습에만 치우치는 폐단, 이거 혈령과였어요? 과거였어요? 제시문과의 일치 불일치를 봐야 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상반 문장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험만을 위한 경전 암기와 모범 답안 위주의 학습이 진정한 학문은 아니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거 비판 문장인데 무엇에 대한 비판 문장입니까?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 문장이죠.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 문장이지 이거는 현량과에 대한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아까 어떤 입장이었어요? 현량과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죠. 경전의 학습에만 치우치는 패단, 이거는 과거제의 단점이에요. 근데 이 과거제의 단점에 크게 구애받지 말라는 거는 과거제를 옹호하는 거잖아요. 현량과를 옹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X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 방향성으로 풀고 그리고 이게 보기가 아니라 제시문과의 일치 불일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면은 보기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여기까지 10번에서 12번 해설했습니다.